자, 이제 3단원 지질시대의 환경하고 생물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보면은 지질시대. 이건 통합과학에서도 여러분들 했었죠? 잠깐. 자,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총 기간을 바로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생물계의 큰 변화, 보통 이제 우리가 배웠던 대멸종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석이 아주 크게 변화하는 게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이 돼요. 그래서 많은 종의 생물이 갑자기 출현을 하거나 또는 멸종한 시기, 보통 우리 생물의 대멸종이 지질시대를 통틀어서 5번 정도가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대멸종 시기 또는 출현 시기를 경계로 구분을 해줍니다. 왜? 이 생물이 지구 환경의 변화를 아주 크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대규모 지각 변동을 경계로 또 구분을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정합 같은, 즉 상하 지층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크고 화석 종류가 아주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을 경계로 구분을 해주는데, 보통은 이제 화석을 가장 표준화석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해주는 방법이 제일 보편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로 부정화면을 경계로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지질시대는 가장 큰 단위부터 가장 작은 단위까지 누대, 대, 기, 다음에 뭐 예전에는 이연, 대기, 이걸 더 작게 쪼개주면은 세, 뭐 이렇게 더 작게 쪼개면 절, 이렇게까지 분류를 해주는데, 그거는 이제 뭐 생태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이 그 구분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 누대부터 봅시다. 누대는 지질시대를 구분을 해주는 가장 큰 단위예요. 예, 그래서 여기를 명왕누대,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명왕누대, 시생누대, 원생누대를 다 합쳐가지고 바로 뭐라 불러준다? 예,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보통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면은 우리 화석이 거의 남아있지를 않고 대부분 다 무척추 동물이기 때문에 딱딱한 부분에 외골격이나 이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흔적이 잘 없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오래돼서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지각 변동을 받아서 화석이 실제로 많이 소멸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명왕누대는 지구 역사의 가장 처음이자 암석이나 생명체, 아예 화석의 기록이 없어요. 가장 긴 시기예요. 약 40억 년까지의 기간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최초의 생명체의 화석을 보통 우리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보는데, 그것도 나타나기 이전에 생명체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있었지만은 그것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시대를 명왕누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시생누대, 그러니까 생명체가 시작이 된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지구상 가장 오래된 암석이 나타나고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한 시기, 보통 이때 이제 우리가 남세균의 일종인 스트로마 톨라이트가 이 시대에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는 원생누대는 원시적 생명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대기 중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남세균에 의해서 광합성이 공급이 되었고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시기가 원생누대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때는 무척추 동물이 대부분이었죠. 네. 자, 다세포라고 하더라도 무척추 동물. 그 다음에 현생누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화석이 풍부하게 산출이 되는 시기, 생물이 이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캄브리아기 고생대 때 아주 크게 폭발을 해요. 그러면 대는 누대를 세분하는 시간 단위예요. 현생 누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을 해주고, 다시 기는 세를 다시 세분을 해주는 시간 단위예요. 고생대는 6개, 중생대는 3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마 쥐라기, 백악기가 여기에 요런 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신생대는 3개의 기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가 명왕누대, 그 다음은 시생누대, 그 다음에는 원생누대, 그 다음에는 현생누대에 해당이 되고, 보통 이제 고생대 같은 경우에 다시
캄브리아기 전이라서 요 앞을 다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캄브리아 앞쪽. 그 다음에는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그 다음에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그 다음에는 신생대는 뭐 고진기, 신진기, 이게 뭐 네오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다음 제4기, 예, 이렇게 해당이 되고, 지금 우리는 신생대 제4기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시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즉, 고생대 시작 5억 대략 4천만 년 전. 그 다음에 중생대 시작 2억 5천만 년 전. 그러니까 5.4억 년 전, 2.5억 년 전, 얘는 0.66억 년 전. 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대략 저 구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시작 시기 정도는 여러분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질시대의 상대적 시기는 지구 나이 45억 년 정도라고 했었을 때 40억 년 정도가 다 선캄브리아대 시기에 해당이 돼요. 여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점점 짧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 짧아지냐면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생명체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일단 생명체가 나타나고 진화를 해가면서 생물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간격은 짧아져요. 그러니까 점점 진화 속도 또는 종의 분화 속도가 어떻게 됐다? 네, 빨라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없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얘가 다양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좀 더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 24시간을 여기에다가 비교를 했었을 때 뭐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46억 년을 뭐 24시간으로 보면, 그러면은 고생대는 대략 시간이 5억 7천만 년 전에 해당이 되니까 몇 시에 시작을 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례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화석은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 사체나 또는 흔적, 뭐 공룡 발자국 같은 또는 배설물 같은 흔적이 지층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주로 여러분들 화석은 다 어디서만 나와요? 퇴적암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의 뼈, 껍데기나 식물의 줄기, 잎, 그다음에는 생물 발자국, 그다음에는 뭐 배설물, 이런 것들은 흔적, 저거는 실제로 뭐가 돼서 몸체, 뭐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곤충의 화석도 있고요. 그러면 화석이 되기 쉬운 조건들은, 자, 일단은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땅 속에서 눌려서도 얘가 흔적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뼈나 이빨이나 껍데기, 외골격 같이 단단한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생물체가 죽은 다음에 빨리 메모리 돼서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지가 않아야 돼요. 누가 와서 뜯어 먹던지, 다른 포식자가 와서, 아니면은 공기 중에서 빨리 뭐 부패가 된다거나, 아니면 바이러스에 의해서 다 분해가 된다거나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덮여버렸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원래 성분이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해요. 자, 그래서 화석화 작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눌리고 본이 떠지고 뭔가 석회 물질이 채워지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퇴적암이 형성된 후에 일단 화석이 만들어지고 그 지층이 심한 지각 변동이나 관입과 같은 변성작용을 받지 않아야 되겠죠. 화석 있는데 마그마가 뚫고 들어와 버리면 싹 다 없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죠?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화석이 잘 만들어지고요. 일단은 저런 부분도 있고 생물체의 개체수 자체도 많아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래야 만들어질 수 있는, 화석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도 높아질 테니까. 그러면 화석은 결국에는 지질시대의 결정 및 지층의 대비, 우리 앞에서 지층의 상대 연령, 그렇죠? 그리고 지층 대비할 때 표준 화석을 이용한다 라고 하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는 고기후 및 과거의 수륙 분포의 추정. 왜 그러냐면은 이 화석을 보면 얘가 바다에 살았는지 아니면 육지에 살았는지가 확인이 되잖아요. 뭐 암모나이트 화석이 나왔거나 삼엽충 화석이 나왔으면은 과거에 바다였을 거고, 그 다음에는 공룡 발자국이라든가 아니면 육식 공룡이 나왔으면은
뭐 랩터, 벨로시랩터 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육상 환경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생물 진화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화석상의 증거라고 해서 생물은 단순하고 몸집이 작은 개체에서 복잡하고 몸집이 큰 개체로 점점 진화를 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화석은 크게 표준 화석이랑 시상 화석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지질 시대의 결정과 지층의 대비에 사용이 될 수 있는 화석이죠. 그래서 딱 요 특정 시기에 번성한 생물의 화석을 표준 화석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일단은 생물이 딱 그 시대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 기간 자체는 짧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개체 수가 많아야 돼요. 그 시대를 대표하니까 어느 대륙에나 넓게 분포를 했어야 되고, 그래서 분포 면적이 아주 넓은 것이 표준화석으로 지정이 될 확률이 높죠. 대표적인 예가 고생대의 표준화석인 삼엽충, 방추충, 그 다음에 중생대 표준화석에 해당이 되는 암모나이트, 공룡, 그 다음에는 신생대의 표준화석인 화폐석이나 매머드, 뭐 유공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 표준 화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상 화석은 얘는 생물이 살았던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라든가 또는 살았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으로 특정 환경에서만 서식한 생물의 화석을 우리가 시상 화석이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일단 얘는 생물이 그 한 지역에 오래도록 살아서 그 환경을 나타내주고 대표해줘야 되기 때문에 생물의 생존 기간이 길어야 되고요. 분포 면적이 좁아야 돼요. 딱 그 국한되어 있는 기후라든가 지역에 있어야 되니까 분포 면적은 좁고, 환경 변화에 민감해서 기후가 바뀌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생물들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산호는 수심이 얕고 따뜻한 바다에 살았던 산호, 그 다음에는 고사리는 온난 다습한 육지에서, 고사리 화석이 나오면 당연히 양치식물이니까 육지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하나 혼돈하면 안 되는 게, 고사리가 양치식물이고 이 양치식물이 번성했던 시기는 고생대에 출현을 해서 번성을 해요. 근데 이게 그때 표준화석이 아닌 이유가, 양치식물은 고생대에 번성을 한 건 맞는데 중생대하고 신생대에도 계속 어떻게 돼요? 존재는 했어요. 지금도 고사리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사리가 나왔다라고 해서 고생대라고 특정을 지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고사리는 고생대에 나와서 번성을 한 양치식물인 거는 맞으나, 식물은 그때부터 계속 쭉 신생대까지 계속 생존을 했다란 말이에요. 지금도 심지어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표준화석이 아니다, 시상화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화석하고 시상화석은 중딩 때도 많이 봤던, 분포 면적 좁고 생존기간 길면 시상화석, 분포 면적 넓고 생존기간 짧으면 표준화석,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질시대의 기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기후, 옛날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은, 뭐 우리가 옛날의 기후 상태를 알 수가 없잖아요. 현재에서 너무 오래된 거니까. 그래서 기후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몇 문제씩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보면은 시상화석을 활용을 합니다. 시상화석. 시상화석이 생물이 현재 서식 환경으로 얘가 과거에도 현재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면은 그 시대의 환경이나 기후가 어땠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상화석의 종류나 분포, 얘가 어디쯤에, 물론 수륙 분포가 예전이랑 지금이라는 같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 대륙이 예전에는 어느 위도쯤에 또는 해양성 또는 아니면은 뭐 대륙성 어떤 기후에 해당이 됐을지는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사리 화석이 어떤 대륙에서 나왔다 하면은 그 대륙은 과거에 온난수변한
육지였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상화석의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예측을 해보려면 얘가 지금도 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없고 예전에만 살았던 것들도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시상화석인지 표준화석인지에 대한 구분도 힘들고 실제로 얘가 현재도 있어야 비교가 가능한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나무의 나이테를 이용을 합니다. 나이테는 생장 속도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름에는 빨리 크고 겨울에는 천천히 크니까 나이테가 어떻게 돼요? 생장 속도가 느려지니까 진해지고 그래서 그게 한 살의 나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열대지방 나무는 나이테가 없어요.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의 개수로 연령, 수령을 추정을 해주고 폭을 통해서 얘가 폭이 넓을수록 온난하고 어떻게 돼요?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았던 그런 기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있던 곳의 기온하고 강수량 변화를 추정을 해요. 보통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생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폭이 넓고요. 밀도가 작아져요. 근데 나무가 뭐 길어봤자 천몇 년 살 거기 때문에 1000년 정도 살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과거는 알 수가 없죠. 그때 나무가 그리고 나무가 오래되면 동공현상이라고 해서 가운데가 비어요. 파져서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나무테 중심에 있던 나무의 나이테가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가까운 과거 정도까지만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꽃가루 화석. 꽃가루 화석을 분석을 해보면 과거의 식생 파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꽃가루가 무슨 꽃가루고 현재의 그러니까 전자현미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꽃가루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식물의 꽃가루인가 라고 대충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떤 식물이고 식생 종류에 따라서 얘가 어떤 기후에서 살았을 것인가 등을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시상화석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바람에 날아왔을 수도 있고 꽃가루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는 이 지각 대륙 이동을 통해서 막 이동을 하니까 얘가 어디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특히나 이동해 왔을 가능성이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는 종유석하고 석순. 자, 종유석하고 석순은 둘 다 뭘로 되어 있냐면은 탄산 칼슘으로 되어 있고요. 탄산 칼슘이기 때문에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만들어졌잖아요. 저 탄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탄소 방사성 동위 원소, 우리 앞에서 배웠죠? 14탄소하고 12탄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방사성 동위 원소 탄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탄소, 이거의 반감기를 이용을 해서 생성 시기를 추정하거나 또는 산소 동위 원소 비를 이용해서 기후를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산소도 동위 원소가 우리가 보통 쓰는 16산소가 있고 18산소가 있고 중성자가 2개가 더 많은 두 종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율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기후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평균 기온을 추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종유석하고 석수는 날씨가 따뜻한 간빙기에는 빠르게, 빙하기에는 좀 더 느리게 자란다 라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왜 그러냐면은 간빙기가 되면 기온이 높단 말이에요. 기온이 높으면 물에 이산화탄소가 용해되는 정도가 작아져요. 그러면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나오고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적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적으니까 얘가 빨리 침전이 돼 버린단 말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간빙기에는 좀 더 빠르게 자라고 빙하기에는 느리게 자라고 그 다음에는 비교적 최근의 기후를 알 수가 있고요. 동굴 인근 지역에 한해서 그쵸 석회 동굴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연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산호의 굴곡 산호도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절별로 산호의 성장 줄무늬를 연구를 해준다. 자, 그래서 해수의 수온과 염분, 강수량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보통 겨울에 형성된 산소의 골격은 수온이 낮고 뭐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여름에 형성된 골격하고 밀도가 좀 더 다르대요. 근데 산호 같은 경우에는
열대 해역에만 있으니까 추운 해역 같은 경우에는 산호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대 해역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빙하의 코. 빙하의 코어는 뭐냐면 남극에서 이렇게 빙하를 길게 파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빙하라고 하는 게 눈이 얼어버린 거거든요. 눈이 쌓이고 쌓이고 해서 얼은 건데, 눈은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빙하의 코어를 파보면 안에 기포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추한 빙하의 코어 안에는 기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기체의 성분 비율, 그 다음에는 꽃가루, 산소의 동위 원소 비위 등을 분석을 한다. 근데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산소가 많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과거 대기의 성분, 기온, 습도, 온실 기체의 농도, 요 안에 기체 성분비를 보면은 어떤 기체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는 저 안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얼마가 되었는지, 그 작은 기포 안에서 나온 기체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빙하가 있는 곳만 가능하기 때문에 극지방, 북극, 남극, 특히나 남극 지역이나 고산 지역만 이용이 가능을 해요. 그러면 저기서 빙하는 어차피 눈이 온 거고, 눈이라고 하는 거는 물인데, 이게 물도 보면 16산소가 포함된 물이 있고요. H2에 18산소, 좀 더 무거운 산소가 포함된 물이 있고 두 종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안에서 산소 16산소분의 18산소의 비율을 봐가지고요. 만약에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지구는 온난한 기후였어요. 어디에? 얘가 빙하 속에서. 빙하 속 물에, 그러니까 얼음이죠. 빙하 속 물 안에서 16산소에서 18산소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구는 더 온난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눈이 내린다라고 하는 건 뭐가 일어난 거예요? 구름이 만들어진 거고, 결국에는 증발이 많이 일어났어야 그 증발된 구름에서 물에서 수증기가 생기고, 증발된 물에 의해서 구름이 생기고, 그 구름 안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돼서 결국에는 다 뭐가 내요? 눈이나 비가 내렸을 텐데, 그러면은 결국에 이 증발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다에서 거의 주로 일어났을 거란 말이야. 바다나 강 안에. 근데 바다에 있는 물이 16산소와 18산소 동위 원소가 포함된 물이 존재를 했을 거고요. 이게 거의 일정한 비율로 있었을 텐데,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좀 더 무거운 물인 18산소를 포함한 물의 증발 비율이 높아질 거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포함한 결국에는 구름이 많이 생길 거고, 그럼 그 구름에서 내린 눈이나 비 안에도 이 18산소의 비율이 높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빙하 안에 포함된 물 속에서 18산소의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지구의 기후가 온난했고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다 보니까 바닷속에 있던 18산소의 물이 어떻게 됐다? 더 많이 증발을 해서 눈 속에 포함되어 있던 산소의 18산소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보고요. 반대로 유공충 화석에서는요, 유공충 껍데기에 산소 동위 원소 비를 분석을 해주는데, 이게 해양 생물의 화석에서 반대예요, 얘랑. 즉, 만약에 해양 생물의 화석, 특히 유공충, 화폐석 같은, 자, 유공충에서 요 비율이 높을수록 지구는 한랭한 기후예요. 왜? 상대적으로 얘가 바닷속에서 18산소의 비율이 높다는 소리는 증발이 덜 됐다는 소리예요. 증발이 덜 됐고 물 안에 무거운 물이 더 많이, 산소를 포함한 물이 더 많다는 소리니까 증발이 많이 안 된 거죠. 증발이 안 된 거니까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았다. 그러니까 이 동위원소의 비가 16산소분의 18산소가
빙하 속에 많이 들어있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기온이 높았다. 해양 생물의 화석 안에서 이 비율이 높았다. 그러면은 뭐다? 아, 한랭한 기후였다. 그러니까 같이 높더라도 해석을 반대로 하기 때문에 잘 물어봐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빙하의 흔적. 암석에 남아있는 빙하의 흔적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빙하가 있다라고 하면은 과거가 한랭했던 기후나 또는 극지방, 아주 고위도 지방이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빙하가 흐른 시기를 정확하게 대신에 알기는 힘들고, 유공충 화석은 과거 해수 온도를 측정을 하고, 그래서 유공충은 해양 수온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기온 연구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유공충 안에서 산소 동위 원소가 18산소가 맞느냐 아니면 빙하 안에서 맞느냐에 따라서 많은 거는 결과는 같지만 완전 해석하는 게 반대라는 거 지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질시대 기후를 보면은 중생대는 아예 빙하기가 없었고요. 고생대에만 봐도 몇 번의 빙하기가 있습니까? 2번의 빙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신생대에도 빙하기가 존재를 했어요. 아마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이때 계속 반복을 했다라고 봅니다. 중생대 때는 한랭하긴 했지만 그게 빙하기라고 볼 만할 정도의 아주 극단적인 기온 하강은 일어나지는 않았고, 선캄브리아 시대에도 2번의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지질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하고 옳지 않은 것은 답이 O, X, X예요. 자, 원생누대가 아니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해 주는 건 바로 현생누대에 해당이 되고요. 자, 고생대는 3개의 기가 아니라 누구예요? 신생대가 3개의 기로 구분을 해줍니다. 자, 다음에 2번. 그림은 지질시대 중에 선캄브리아 시대, 여기 A가 선캄브리아 시대, 여기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시기가 짧아지고 있죠. 그래서 가장 최근은 신생대인 D, 가장 먼 시기는 선캄브리아대 A가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X, OOX예요. OX, OOX. 자, 표준화석을 이용을 해주면 화성암의 절대 연령을 알 수가 없죠. 표준화석을 이용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지층의 상대 연령을 우리가 대비를 해주는 거고, 공용화석은 중생대 표준화석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앞에 4번. 그림은 고생물의 분포 면적하고 생존 기간이에요. 표준화석은 분포 면적 넓고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되니까 2가 표준화석에 해당이 될 거고, 시상화석 같은 경우에는 분포 면적은 좁고 생존 기간이 길어야 되니까 A가 바로 시상화석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고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얘는 X, O5예요. 나무 나이테의 개수와 나이테의 폭 변화를 연구해서 과거의 대기 성분이 아니라 기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지질시대 동안의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냈대요. 대체로 온난한 기후가 지속됐던 지질시대는 바로 중생대죠. 빙하기가 없었던. 그 다음에는 가장 최근에 빙하기가 있었던 지질시대는 바로 C에 해당이 되겠죠. 신생대. 네. 네. 자, 이제 지질시대의 환경하고 생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 가지 지질시대의 표준화석하고 지질시대 특징, 같이 알아볼 건데, 자, 보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지구가 태어나고 나서 한 46억 년부터 고생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5억 4천만 년 전까지의 시간이 바로 선캄브리아 시대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너무 오래돼서 오랜 시간 동안에 지각 변동을 받아가지고 남아있는 화석도 잘 없고요. 그 당시 지질 구조 자체도 잘 없어요. 그리고 이때는 생물들이 전부 다 바다에서만 서식을 했습니다. 즉 육상 생물이 없었어요.
육상 생물이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오존층이 형성이 안 돼가지고 자외선이 너무 강해요. 자외선 자체가 지표에 너무 강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육지로 생물이 올라올 수가 없어서 식물이고 동물이고 전부 다 바다에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명왕누대 보면은 생명체가 이때는 아예 없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생누대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전기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환원성 대기라서 거의 질소 또는 마그마의 바다 상태에서 많이 화산활동으로 뻗어져 나온 이산화탄소 또 일부 메테인 이런 것들이 시생유대에는 대기에는 주로 있었었고요. 한 35억 년 전에는 드디어 이제 과합성을 하는 남세균이라고 하는 게 출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대기 중에 뭐가 생성되기 시작을 하겠어요? 바로 산소가 생성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그쵸? 그리고 이게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바로 남세균의 흔적이에요. 남세균의 퇴적층의 동심원 모양으로 동글동글하게 생기는 흔적에 해당이 되고 호상철광층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남세균이 어차피 바다에만 있었을 거고요. 바다에서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해수에 녹아있는 철이온이랑 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소로 워낙 반응성이 좋으니까 호상철광층이라는 거를 이때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시생누대에. 자, 그리고 이제 원생누대로 들어오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원시 생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남세균이 광합성을 충분히 많이 해가지고 대기 중에 산소의 양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이때부터 드디어 진핵생물이 출현을 합니다. 이 남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세균이기 때문에 얘는 원핵생물이에요. 모든 생물은 생명과학에서도 배우지만 DNA는 갖고 있는데 핵산은 갖고 있는데 세포막도 있고 근데 세포 소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아직 핵막은 없어서 원핵생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진핵생물이 드디어 원생유대 때 출현을 하고 후기에는 원시적인 다세포 생물이 출현을 하고 얘네들이 그 무척추 동물의 화석군인 호주의 에디아카라 생물군 화석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석으로 호주의 에디아카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생물군 화석으로 남아 있어서 선캄브리아대 표준 화석은 보통 스트로마톨라이트하고 에디아카라 생물군, 원래 이제 동물군이라고 했었는데, 자, 스트로마톨라이트, 에디아카라 생물군이 바로 선캄브리아대 표준 화석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판게아 전에 초대륙인 로디니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이 당시에 형성이 되었다라고도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초대륙은 계속 생성이 됐다가 다시 분해됐다, 다시 합쳐졌다 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5억 4천만 년 정도로 넘어오면서 바로 뭐가 시작이 돼요? 고생대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중생대 시작하기 전까지인 2억 5천만 년 전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외우고 있어야 돼요. 5.4억 년에서부터 언제까지요? 대략 2.5억 년까지가 바로 고생대의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기후 자체는 대체로 온난했고요. 온난했기 때문에 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는 오르도비스기 말하고 석탄기 말에는 빙하기가 존재를 했습니다. 고생대는 빙하기가 2번이 있었다. 그 다음에 수륙 분포를 보게 되면은 폐등기 말쯤에는 대륙이 하나씩 뭉쳐져서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커다란 초대륙인 판게아를 형성을 했고요. 이 판게아를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모든 판들이 움직인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지각 변동과 함께 화산 활동도 같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화산재가 많이 나오죠. 그럼 1차적으로는 화산재가 많이 나오면 성층권에 많이 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지구 기온이 낮아져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화산재가 제거가 된 다음에는 화산 활동으로 나온
CO2 때문에 그 다음엔 다시 또 뭐가 일어납니까? 지구의 온실 효과가 심해지니까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은 초기에는 기온이 내려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이때 지각 변동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지고, 그 다음에는 이 해안선의 면적이 이렇게 떨어 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안선의 면적이 감소하고, 해안선의 면적이 감소를 해버리고, 따라서 이때 대규모 해양 생물들의 대멸종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일 큰 대멸종이 바로 고생대말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일어났어요. 초기에는 해양 생물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오르도비스기 때 엄청나게 빵 하고 많이 증가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육상식물이 출현을 했다. 드디어 육상식물이 출현을 했다는 소리는 결국엔 대기 중에 뭐가 만들어졌다? 오존층이 성층권에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서 자외선이 차단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육상생물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초기 캄브리아기부터 맨 마지막 페림기까지 이제 대표적인 표준화석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캄브리아기 때는 해양 무척추 동물인 고생대를 대표하는 삼엽충, 우리나라도 보면은 강원도 일대에 삼엽충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완종류, 완종류는 조개류에 해당이 돼요. 등이 번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오르도비스기가 됩니다. 그래서 삼엽충, 완종류 두 종류, 이게 발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조개 발이 이게 한쪽으로 쭉 뻗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애들을 조개처럼 발이 이 폐각 안에서 이렇게 쭉 뻗어 나오는 애들은 완종류. 그 다음에 두 종류 같은 애들은 머리에 발이 달렸다라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머리에 발이 달렸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뭐냐면 오징어 같은 애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징어나 문어 같은 애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필성류들이 바로 번성을 해요. 필성류도 고생대 표준화석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척추동물에 해당이 되는 어류인 갑주어가 출현을 하기 시작을 하고, 갑주어도 고생대 표준화석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루리아기로 넘어오면 필석, 산호, 완종류, 갑주어, 바다 전갈, 해면류 등이 바로 번성을 합니다.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약간 스폰지 같이 생긴 애들을 해면이에요. 그리고 이때 대기 중에 형성된 오존층 때문에 드디어 육상식물이 출현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때가 고생대 중기 정도 돼요. 고생대 중기 정도에 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대본기를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류가 최대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곤충류도 번성을 하고, 양서류도 출현을 해요. 그 양서류는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척추동물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곤충류도 이때는 엄청 컸어요. 날씨가 따뜻하고 습하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큰 잠자리도 큰 게 있었고, 많은 곤충류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석탄이 대량으로 만들어졌던 석탄기에 해당이 됩니다. 방추충, 유공충, 산호 두 종류, 완종류가 바다에서 번식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방추충이나 유공충, 산호 전부 다, 방추충, 유공충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표준화석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산호 같은 경우는 시상화석이고, 그 다음에 석탄기 때는 바로 양치식물, 고사리류 같은 양치식물이 번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씨 같은 종자로 번성을 하는 게 아니라 버섯이나 곰팡이처럼 포자로 번식을 하는 식물에 해당이 되고요. 얘네들이 아주 거대한 산림을 형성을 했고, 땅속에 어떤 큰 대규모 지각 변동으로 매몰이 돼서 대규모 석탄층을 형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빨리 매몰이 되고, 이 당시 얘네들을 분해할 수 없는 세균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는 아마
무수히 많은 미생물들에 의해서 나무들이 다 분해가 돼 버렸을 텐데, 저 당시에는 미생물이 지금만큼은 많지 않았고, 또 왕창 한꺼번에 매몰이 돼 버리면 탄화 작용을 받아 가지고 지금의 석탄이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양서류하고 곤충이 번성을 했고, 중생대에 대표적으로 번성을 했던 파충류가 이때 출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출현 시기는 번성 시기보다 한 단계가 앞서요. 그러니까 중생대 때 파충류가 번성을 했으니까 언제? 고생대 말쯤에 파충류가 출현을 했어야 되는 거고, 신생대에 포유류가 번성을 했으니까 포유류는 중생대 말쯤에 출현을 했어야지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거시식물, 중생대에 가장 번성을 했던 거시식물이 출현을 해요. 소철, 소나무, 은행나무 같은 것들이 이때 말기에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폐등기 말에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삼엽충, 방추충 등 비롯한 해양생물의 90% 이상이 멸종을 하는 그 생물 대멸종이 고생대 말에 한번 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중생대로 넘어옵니다.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에서 약 6,600만 년 전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공룡. 온난한 기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요. 빙하기가 이때는 없었어요. 고생대 때는 빙하기가 크게 2번 있었다라고 앞에서 배웠지만은, 중생대 때는 빙하기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크게 3시기밖에 없어요.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 3개로 되어 있고, 트라이아스기 말에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 판게아가 만들어지는 것도 대규모 지각 변동이고, 판게아가 분리가 되는 것도 대규모 지각 변동이에요. 자, 그래서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을 했고, 이후에 대서양하고 인도양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대륙이 갈라지니까 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 사이가 벌어지면서 대서양 그리고 인도양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대규모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북미에 있는 로키 산맥, 남미에 있는 안데스 산맥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판게아가 분리되면은 해안선의 면적이 증가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수륙 분포도 좀 더 위도상으로 이렇게 다양해져 버리게 되는 거니까 생물의 서식 환경이 다양해지니까 생물의 종의 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하겠죠, 결국에. 그래서 생물은 고생대 말에 생물 대멸종 이후 다시 다양한 생물 종들이 출현을 했어요. 바다에서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암모나이트, 조개예요, 조개. 암모나이트가, 육상에서는 공룡을 비롯한 대형 파충류가 크게 번성을 해서, 또 워낙 뭐 없이, 빙하기 없이 따뜻한 시기였기 때문에 바로 파충류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트라이아스기 때는 암모나이트가 번성을 하고요. 공룡이 출현을 하고 파충류가 번성을 해요. 그리고 양치식물이 쇠퇴를 한 건 맞는데 소멸이 된 건 아니에요. 현재도 양치식물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양치식물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다 있었어요. 거시식물은 고생대 말에 출현해서 중생대, 신생대 다 있었고, 속시식물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 말에 출현해서 신생대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표준화석으로 생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네, 거시식물이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때 소형 포유류들이 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유류는 사이즈가 작았고, 파충류들은 아주 사이즈가 컸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쥐라기 때 공룡의 시대죠. 암모나이트, 파충류가 번성을 했고, 공룡이 번성을 해서 육상 공룡, 그 다음에는 바다에 사는 어룡 같은 해상 공룡들이 번성을 했고요. 참고로 익룡은 공룡류는 아니에요. 그냥 익룡류라고 해서 따로 봅니다. 그리고 쥐라기 말에 시조새가 출현을 했어요. 시조새는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라는 중간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게 시조새고, 말기 공룡들은 깃털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백악기가 들어가면은 속시식물이 드디어 출현을 해요. 그리고 신생대에 번성을 하겠죠. 그리고 백악기 말에는 암모나이트나 공룡 같은 해상생물이나 파충류들이 멸종을 하게 되는데, 큰 원인은 지구에 어마어마하게 큰 소행성 또는 운석이 충돌을 해서
엄청나게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났고 또 계속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기후가 화산재가 너무 많이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햇빛이 못 내려오죠. 햇빛이 지표상에 잘 못 내려오면 지구 기온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식물들이 광합성을 못 해요. 그럼 식물들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초식 공룡이 먹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계속 개체수가 줄 거고 초식 공룡을 먹이로 하는 육식 공룡도 결국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되는 명장류가 이때 출현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신생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기후는 고진기하고 신진기 앞쪽에서는 대체로 온난했는데 제4기 때는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여러 차례 반복이 돼요. 보통 4번의 간빙기와 4번의 빙하기하고 3번의 간빙기가 있었고 지금이 간빙기 시기랑 지구 온난화가 겹친다. 그래서 더 가속화되는 측면도 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해요. 자, 수륙 분포는 이제 판기하로 뭉쳐졌던 초대륙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면서 현재랑 거의 비슷한 형태의 수륙 분포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이때 인도 대륙이 저기 남반구에 있다가 계속 북반구 쪽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해서 히말라야 산맥이랑 알프스 산맥을 만들게 되고요. 대서양하고 인도양은 계속해서 더 넓어지고 태평양은 이제 해구가 만들어지면서 점점 좁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생물은 대부분 이제 포유류가 많이 번성을 했죠. 포유류가 번성을 해서 대형 포유류도 이때는 많았고 종의 수가 많아졌고요. 조류도 이때는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속시식물이 중생대 말에 출현을 했던 게 번성을 해서 포유류 또는 조류의 시대다라고 해요. 그래서 표준 화석으로는 화폐석 그리고 매머드 이거는 해상생물이고요. 이거는 육상생물에 해당이 되죠. 자, 속시식물의 번성으로 산림하고 넓은 초원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포유류가 살기 좋은 환경이 형성이 돼요. 산림에는 보통 호랑이 같은 애들이 잘 살 수 있고 초원 같은 애는 사자 같은 애들이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신진기 때는 유공충의 일종인 화폐석이 번성을 하다가 결국에는 멸종을 했고 제4기 때는 이제 춥잖아요. 빙하기도 오고 매머드를 비롯한 대형 포유류가 번성을 했고 인류의 조상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같은 인류의 조상이 출현을 했고 말기에는 매머드도 멸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생대가 이런 식으로 저물어 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척추동물은 여러분들 어류, 양서류까지 고생대 번성, 그 다음에는 파충류는 중생대 번성, 그 다음에 조류하고 포유류는 신생대 번성 이렇게 보죠. 양치식물, 그 다음 식물은 거시식물, 속시식물 그 전에는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 광합성 세균 같은 것들이 바로 번성을 했죠. 자, 그래서 지질시대의 대멸종을 보게 되면은 고생대에는요 총 지질시대를 통틀어 가지고 5번의 대멸종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지질시대 동안의 생물의 대멸종의 수는 5회입니다. 고생대에 2번, 그 다음 고생대와 중생대로 넘어가는 판기하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대규모 대멸종이 한 번 있어서 총 고생대에 3번, 그 다음에 중생대에 2번 이렇게 대멸종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대규모 화산 폭발에 의해서 급격한 기후변화, 그 다음에는 수륙 분포의 변화, 그래서 식생의 변화 이런 것들에 인해서 먹이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면서 많은 생물의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화석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원도 쪽은 대부분 고생대에 있는 삼엽충이나 완종류 화석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룡 발자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고성에 있는 공룡 발자국 화석도 있고 뭐 저 시화호 쪽에도 공룡 알 또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 화석 같은 경우 보면은 인천이나 고창군의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것들이 나오고 고생대 화석은 좀 많아요. 우리나라는
만들어진 지가 되게 오래된 지층에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삼엽충, 필석, 완족, 어류, 곤충, 양서류, 고사리 같은 화석들이 발견이 되고 보통은 태백하고 영월, 강릉, 삼척 등, 즉 석회암이 많이 발견되는 고생대 지층에서 석회암 자체가 보통 바다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생물, 유기적 퇴적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생대는 공룡 발자국, 공룡 알, 그 다음에는 뭐 해남사우루스라고 해서 익룡 같은 경우도 있고 조류, 포유류, 거시식물, 화석 등이 대부분 뭐 공룡으로 테마를 많이 해놓은 곳들이 우리나라에 보면은 공룡 화석, 공룡 알 화석들이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신생대는 고래뼈, 식물 포유류의 화석 등이 나타나고 보통 이제 경상도 쪽이나 제주도 쪽에서도 화석이 산출이 돼요. 많이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특정한 공룡 화석들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보면은 자, 1번은 XXX5예요. 자, XXX5. 자, 시생누대에는 대기 중에 산소의 양이 점점 증가했다. 시생누대가 아니라 원생누대입니다. 네, 시생누대에는 없어요. 원생누대부터 뭐가 원생누대 대기 중에 시생누대가 아니라 원생누대 때 광합성 세균에 의해서 점점 많이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는 고생대에는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에 최초의 육상식물이 없죠. 오존층이 일단 형성이 돼서 자외선을 차단을 시켜줘야 육상생물이 나오기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중생대에는 빙하기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질시대의 생물에 대한 설명 중 괄호안에 알맞은 말은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 남세균이죠. 남세균이 출현한 시기는 시생누대고요. 삼엽충, 방추충 등이 번성한 지질시대는 고생대죠. 네. 거시식물이 번성한 지질시대에는 언제예요? 중생대고 육지에서는 공룡이, 바다에서는 암모나이트가 번성을 했어요. 최초의 인류가 출현한 지질시대는 신생대죠. 신생대는 포유류하고 그 다음에는 조류가 번성을 했죠. 그 다음에 가부터 다는 지질시대의 수륙 분포인데 이제 점점 갈라지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판게아 상태에서 점점 대서양이 벌어지고 인도 대륙이 상승을 하게 되는 순서대로 가다 나 순서대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다 가나. 자, 다음에 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화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요거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이거는 스트로마톨라이트고 얘는 누가 봐도 메모드고. 자, 이 모양을 잘 받아야 돼요. 요거는 암모나이트죠. 동그란 조개. 자, 요거는 방추충이에요. 혹자는 이거 푸줄리나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는 동전 모양으로 생긴 화폐석. 네, 얘는 삼엽충. 이 녀석은 갑주, 갑옷 입은 어류. 최초의 척추동물은 갑주어죠. 쉬워. 남세균이 퇴적물과 함께 층상으로 쌓여진 거는 스트로마톨라이트에 해당이 되니까 기억. 유공충, 다음은 화폐석이죠. 미음. 고생대 말기에 멸종한 애들은 여기서 누구예요? 갑주어가 멸종을 했고 비읍. 그 다음에 뭐가? 삼엽충이 멸종을 하게 되겠지요. 그쵸? 갑주어고 응? 고생대 말에 멸종한 거. 갑주어는 아니다. 어류가 계속 번성을 했으니까 이게 멸종을 하진 않았네요. 보통 삼엽충하고 방추충이네요. 리을하고 비읍이죠. 네. 중생대 바다에 번성했던 대표적 생물은 암모나이트, 디귿이고요. 자, 신생대에 번성했던 대형 육상 포유류는 바로 저기 어디에? 메모드, 니은에 해당이 됩니다. 갑주어는 어류라서 어류가 멸종을 해버리진 않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진화를 해오고 종의 분화가 일어나서 지금도 어류가 있으니까, 그죠? 네. 공룡은 없지만.